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습니다. 현재 명 씨는 구속 뒤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창원지검 연결합니다. 이혜선 기자, 검찰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모두 활용하겠다는 걸로 보이네요. 네, 의혹은 워낙 많은데 수사할 시간이 부족하니 일단 시간을 벌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크게 보더라도 공천 거래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창원 산단 등 이권 개입 의혹이 이렇게 많은데요. 명 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아직 공천 거래 의혹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범죄 사실 자체의 소명이 덜 되었고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로부터 그와 관련해가지고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명 씨가 지난 대선 때 썼던 휴대폰의 행방도 조사 때마다 계속 추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영선 전 의원 구속 기간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 3일까지 연장됐는데 김 전 의원 역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돈을 건넨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 어젯밤 늦게까지 이뤄진 조사에서 소위 이 공천 거래는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들 예비 후보자 2명은 지방선거 공천을 노리고 명 씨 측에 1억 2천만 원씩 모두 2억 4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빌려줬다면 약정서나 차용증을 쓰는 게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변제 약정서를 작성했었다면서도 검찰이 어디 있는지 묻자 찢어버렸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빌려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스스로 없애버렸다고 한 셈이라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함께 영상에 나온 김해공항에 간 경위에 대해서도 추궁했는데요. 이들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불러서 갔더니 명태균 씨가 있었다면서 명 씨와 거리를 두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김 전 소장은 대질 조사에서 명 씨가 부른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에서도 윤 후보에게 이들을 소개시켜준 건 명태균 씨로 나오고 김 전 소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윤 후보 측에 건넨 의혹도 받고 있죠. 500통 정도 전화해놓고 2,000명 조사했다고 부풀려 결과를 조작했다는 건데요. 검찰이 실제 전화 횟수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 자료를 확보하고 선관위에서 여론조사 전문 인력도 파견받아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전화 회선을 빌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선불 형식으로 충전해 놓으면 ARS용 전화를 돌릴 때마다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전화를 많이 할수록 돈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 전화 회선을 빌려준 건 여론조사업체 P&R. 검찰은 최근 P&R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 업체가 계약한 통신사들로부터도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전화 횟수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됩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한 강혜경 씨는 실제로는 500명 정도 전화해놓고 2,000명 넘게 조사하는 것처럼 조작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응답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일부러 이제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응답했던 거를 이제 곱하기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앞서도록 하라는 명태균 씨 지시를 따랐다는 겁니다. 윤석열이를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미래한국연구소는 P&R에 제때 돈을 못 주어 대금 지불각서까지 썼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다 자금난에 허덕인 걸로 의심됩니다.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윤석열 후보 측에 무상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하더라고. 맨날 윤석열한테 뭐 해줘야 돼? 명 씨는 조작도 없었고 윤 후보에게 미공표 여론조사를 보고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P&R 대표도 참고인으로 불러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도 캐물었습니다. P&R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에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소속 인력 2명도 파견받아 수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캠프를 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수상한 돈 거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 조사를 벌였죠. 그런데 한창 조사가 이뤄질 무렵 당시 현역이었던 김 전 의원이 조사를 무마시키려 한 것처럼 들리는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갈 때쯤엔 이번엔 명태균 씨가 자신이 충성 맹세를 시켰다며 걱정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육성도 함께 나왔는데요. 대화에 등장하는 공직자들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나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의 작년 5월 대화 녹음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거는 내가 회계 담당으로 의원님하고 나하고 간에 그 자금 무슨 오간 내역이지 외부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 당시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돈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는데 김 전 의원이 명 씨나 미래한국연구소와의 거래를 숨겨달라 부탁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김 전 의원은 경남 선관위원장도 언급합니다. 경남도 선관위원장한테도 좀 짠분 통해서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내가 다 개인적으로 했지 뭐 다른 거에 쓴 거가 없고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야. 선관위는 올해 1월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수사 의뢰를 앞두고 이번엔 명 씨가 검찰, 경찰 양측이 김 전 의원에게 충성 맹세를 하도록 시켰다고 과시했습니다. 청장부터가 여기 검찰부터가 내가 데리고 와서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3번씩 외쳤어. 선관위 아무리 넘어와도 경찰에서 다 없애버려. 김 전 의원 측은 MBC에 강 씨가 조사받도록 다독이려고 한 말이라며 경남 선관위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균 경남 선관위원장은 김 전 의원과 변호인으로부터 조사에 대한 항의성 전화를 받은 게 전부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병우 당시 경남지방경찰청장은 부임 인사차 김 전 의원을 만났고 옆에 있던 명 씨와도 명함을 교환했지만 전화한 적도 없다며 충성 맹세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당시 창원지검장도 자신 때문에 내려온 거라고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말했는데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절차상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어제 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항명죄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이후 무죄 탄원 서명 인원이 급증하고 의혹을 규명하자는 여론에도 다시 불이 붙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상병 특검법이 번번이 막혔으니 국정조사라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국회의장이 응답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선언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 의견을 수렴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착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6월 말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지 5달 만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우 의장은 국회가 3차례 특검법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 왔고 이 점도 고심했다면서도 국정조사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충분히 확인됐기 때문에 국민 대표기관으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오는 27일까지로 시한을 못 박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을 공언했던 만큼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제3자 최혜병 특검을 약속한 한동훈 대표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최혜병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 여야 합의 없는 국정조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을 쥐어딴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앞서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는 야당이 먼저 특위를 꾸린 뒤 여당이 본회의에서의 조사계획서 처리를 하루 앞두고 합류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꾸려진 뒤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데 우원식 의장은 여당의 참여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어서 절차는 빨라야 12월 초에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의 가족들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게시물이 드러나면서 불거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을 오늘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누가 글을 올렸는지 확인하려면 게시물을 올린 IP 주소와 국민의힘 당원 정보 등의 확인이 필요한데요.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윤 대통령을 위협하는 글을 쓴 당원을 금세 찾아낸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절차를 밟을지 주목됩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지난 석 달간 한동훈 대표와 부인, 장인과 장모, 또 딸과 같은 이름으로 수백 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탈당이 답이다. 김건희 씨는 보수 분열의 원흉이다. 하나같이 윤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과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등의 혐의로 두 차례 고발장이 접수됐고 경찰은 9일 만에 고발인인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대표 본인 및 가족과 동명이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덮으려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오히려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소모적인 논쟁을 끝낼 열쇠는 한동훈 대표가 쥐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문제의 글들이 2, 3분 간격으로 거의 동시간대에 작성됐다며 국민의힘이 자체 조사하지 않고 있는 만큼 경찰이 신속히 압수수색을 해 작성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실명 인증을 한 당원만 글을 쓸 수 있는데 의혹이 제기된 뒤 해당 글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국민의힘에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란 협조 공문을 보낸 경찰은 작성자의 IP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설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와 별개로 역시 같은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는 글을 쓴 당원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고 일주일여 만에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경찰이 수사한다면 당연히 협조할 것이란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게시판 논란을 놓고 친윤과 친한 개파 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실제 강제 수사가 벌어질 경우 당내 파열음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2일로 잡혔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수감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기대한다면서도 결과와 무관하게 당은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옵니다. 항소심 선고가 난 지 10달 만입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조 대표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2심 재판부는 딸의 인턴 증명서와 표창장 위조, 아들의 온라인 대리시험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막은 혐의도 유죄라고 봤습니다. 또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부부가 자녀의 허위 경력을 만들고 정치권 청탁을 받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됩니다. 당원 자격도 상실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또 형 집행이 종료된 뒤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낼 경우 다시 재판이 진행돼 확정 판결은 내년으로 미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주심인 엄상필 대법관은 서울고법에서 일하던 2021년 조국 대표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북 지역 행사에 참석한 조국 대표는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그동안 조 대표는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걸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 조국 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말을 지나 사흘 뒤에 이번엔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두 번째 판결에 따라 전국은 다시 한번 요동칠 걸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사법부에 대해 말을 아껴오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법원을 향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 직전까지 여론에만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위증교사 사건 판결을 사흘 앞두고 돌연 법원을 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사법부 독립성이야말로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면서 사법부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다고도 추켜 세웠습니다. 검찰이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허무맹랑한 일로 자신을 기소했고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바로잡아줬단 겁니다. 무려 2년 동안 제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 규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습니다. 공직선거법 당선 무효형 판결 이후 당내에서 이어진 사법부 비난에 대해선 싸잡아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최선을 다하는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대표는 당 공개회의석상에선 재판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이번 주말 장외 집회 공개 발언에 나서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마지막 공개 호소에 나선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겨냥해 재판 직전까지 막판 여론몰이를 벌인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스팔트로 나가 파란 옷을 벗은 위장 집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당원들도 일반 시민으로 위장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당이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 예산을 보복성 분풀이를 위해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주 이 대표의 유무죄와 당선 무효형 선고 여부에 따라 전국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었죠. 경찰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불법 집회를 사전 기획한 것으로 보고 오늘 양경수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양 위원장은 폭력을 유발한 건 경찰이라며 유례없는 경찰의 탄압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입니다. 주최 측 추산 참가자 10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집회 행진 도중 경찰들이 통행로를 확보한다며 참가자들의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제한된 차로 안에서만 집회를 해야 한다며 추가 진입을 막는 경찰과 전 차로를 내달라는 집회 참가자들이 맞붙은 겁니다. 경찰은 오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폭력행위 등 불법 시위를 사전에 기획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집회 당시 충돌을 유발한 건 경찰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진을 가로막았던 것도 경찰이고 폭력과 다툼을 유발했던 것도 경찰입니다. 명백히 기획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시도로 보입니다. 평소와 달리 진압복까지 갖춰 입은 경찰력이 집회 참가자들을 막아섰다는 겁니다. 가해자는 경찰이고 피해자는 집회 주최자인 민주노총 및 집회 참가자들입니다. 경찰에 대해서 고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충돌 유도는 사실이 아니며 원칙적 대응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충돌을 가장 기피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경찰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충돌을
유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집회 참가자 20여 명에 대해 추가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바 있어 집회 참여를 위축시키려는 저희가 깔린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 기준으로 1억 4천만 원에 근접했는데요. 요즘같이 대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급기야 투자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새로 만드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사상 처음 9만 9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시세로 1억 3,800만 원 수준인데 미국 대선일과 비교하면 40%가량 뛰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유입된 예치 금액은 2주 만에 2조 4천억 원이 넘게 늘었고 거래 금액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은행에 넣어둔 자금을 빼거나 새로 빚을 내는 조짐도 보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 목적을 모르니까 비트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10월 말일과 비교하면 3,136억 원이 늘었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히 억제하면서 풍선 효과처럼 대출이 불거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증시나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늘기도 합니다. 지난 2021년 1월 코스피가 3,000선을 훌쩍 넘겼을 때 마이너스 통장 개설 수가 2배로 급증하고 대출 잔액 역시 1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가상자산의 초강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옵션 거래가 시작돼 기관 투자자도 대거 뛰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코인 광풍이 빚어내는 개인들의 비투, 무리한 투자의 위험성입니다. 보통은 확 오르면 그 다음에 날려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확 떨어져요. 일반 투자자들은 보통 이런 시기에 손해를 굉장히 많이 입어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가운데 거래주의 종목에 특히 조심하고 SNS상에서 크게 이익을 봤다는 등의 풍문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 소득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양도나 대여로 250만 원 넘는 수익이 나면 세금 22%를 내야 하는데요. 여당은 2년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당의 쟁점은 뭔지 지윤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자신을 20대 청년이라고 소개한 작성자가 국회 청원 사이트에 올린 글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코인 투자를 조금씩 해오고 있다며 부디 2025년 1월 1일 시행되는 코인 과세는 무조건 유예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글은 사흘 만에 동의 6만 명을 돌파하며 국회 상임위 심의 기준을 넘겼습니다. 국민의힘도 많은 청년들이 코인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2년간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청년이신데요.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손실을 좀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이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 코인은 과세가 어려워 공정한 과세가 될 수 없다며 앞으로 2년간 준비하자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연속 공개 메시지를 통해 800만 투자자,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냐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2차례 연기됐던 데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더 유예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코인의 경우는 그 실물 경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4년 전에 입법되어서 2번 유예되었는데 이제는 시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세 대상인 고액 투자자는 1.3% 남짓인데 국민의힘이 왜곡, 과장에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비난을 의식해 공제 한도는 기존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를 더 보호하고 고액 투자자의 한정에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를 실제 추적하는 게 가능하겠냐면서 과세에 유보적인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과세 시행까지 단 40일을 남겨두고 투자자 혼란만 커지는 상황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뒤 처음으로 북미 대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할 만큼 했지만 적대적 대북 정책만 확인했다라는 발언을 언뜻 보면 트럼프 당선 이후 나오고 있는 북미 대화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대화의 조건을 먼저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평양에서 열린 무기 전시회장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 이례적으로 과거 진행된 북미 회담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협상을 할 만큼 했지만 확인한 건 공존 의지가 아니라 침략적이고 적대적인 대북 정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다. 2018년 싱가포르, 이듬해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남북미 정상이 함께 만난 판문점 회동까지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별 성과 없이 끝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 발언은 트럼프 당선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표면적으로는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대화 재개의 조건을 제시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한 거란 얘기입니다. 발언에 원색적 비난이 없는 것도 트럼프 당선인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적대시 정책 선철회라는 협상 재개 조건을 다시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고 이는 곧 트럼프 차기 행정부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북한이 무기 전시회에서 최신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와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무기를 대거 공개한 것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핵무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만큼 핵무기를 고도화시켜 놨기 때문에 더 이상 되돌키기 어렵다는 불가역성을 강하게 메시지화 시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대북 압박을 위해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최신 중거리 미사일이었다며 이는 서방의 도발에 대응한 공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병 북한군의 움직임도 조금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김민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밤하늘이 갑자기 번쩍이더니 엄청난 속도의 빛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드니프로를 공격한 러시아 탄도미사일 추정 영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최신 중거리 미사일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음속의 10배에 달한다며 서방이 요격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Вопрос о дальнейшем развертывании ракет средней и меньшей дальности будет решаться нам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действий США и их сателлитов. 서방 국가들의 무기 제한 해제 조치에 이어 러시아 핵 사용 위협과 최신 미사일 발사까지 전쟁은 갈수록 악화일로입니다. 다음 변수는 북한군의 본격 개입 시점입니다. 외신들은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북한군 장성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취재진과 만난 우크라이나 군 정보총국 대표도 북한군과 직접적인 충돌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군이 참전한 횟수도 일정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вже потрапили до підрозділів російської морської піхоти і повітряно-десантних військ. Що буде далі? побачимо. 북한군 중 이미 포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며 답을 아꼈습니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현대전을 위한 드론과 포사용법 등을 익히고 있다며 참전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갖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대공 미사일과 평양 방공 장비 등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최근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이 한국인 강제노동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약속했던 추도식이 이번 주말 열릴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행사에 일본 정부를 대표해 참석할 인사가 발표됐는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극우 인사입니다.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담아야 할 자리에 극우 성향 인사를 보내는 의도는 뭔가 싶은데 일본 정부의 이런 행보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현재로선 없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조이명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 일본 사도섬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차관급 인사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가수 출신인 이쿠이나 정무관은 지난 2022년 자민당 소속으로 참의원에 당선된 뒤 최근 출범한 이시바 내각에서 정무관으로 기용됐습니다. 일본 자민당 내 극우 계열인 아베파의 지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쿠이나 정무관은 참의원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질문에 한국 정부가 보다 양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 15일엔 2차 대전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정무관은 3명, 이 중 이쿠이나 정무관 등 2명은 야스쿠니 참배 이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사도 있습니다.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의미를 담아야 할 자리에 일본 정부가 극우 행보 인사를 골라 넣은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사도섬이 위치한 일본 니가타현 지사는 이번 추도식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만들어준 분들께 보고하는 자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そういう意味では本当にそんな複雑なことではなくて世界遺産になりましたよっていう、これまで関わった人たちへの、むしろ報告みたいなもんですかね。 외교적 결례를 넘어 도발에 가까운 일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정부도 당혹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의 인선이 발표된 뒤 외교부는 예정됐던 기자단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고 이번 인선이 사전 조율된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대통령이 오늘도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가운데 새로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정부에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전면 중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여야 의정 협의체도 의미가 없다며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제안했는데요. 연말이 다가오지만 갈등은 오히려 강대강대치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가진 첫 회의에서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기존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백지화를 요구하던 것에서 한층 강경해진 겁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앞으로 3주 안에 수시 합격자가 발표되는 만큼 수험생들의 혼란도 고려해야 하지만 향후 의학교육 파행이 더 문제라고 했습니다. 의대생들과 의과대학 교수들은 혼란과 고통 속에 10년 이상 후유증을 앓게 될 것입니다. 합의할 수도 없고 합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으며 그분들에게 면죄부만 주기 때문입니다. 15명의 비대위 위원 중 40%가 전공의와 의대생인 만큼 이들의 의견을 수용한 걸로 보입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다며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2개 단체에게도 나올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전 의료계 직역이 하나로 모인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일을 하니까 무거운 짐을 벗으시고 거기서 나오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비대위 출범으로 의정 갈등의 해결이 도리어 요원해졌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MBC 취재진에게 증원을 대가로 수련 특례 등을 얻어내며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전공의도 있지만 강경한 입장의 전공의 단체를 등에 업은 비대위라 더 이상 정부와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27일 2번째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4곳에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오늘 열린 환경부 공청회에선 고성에 몸싸움까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부가 금강 권역의 수자원 관리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 공청회 시작 전부터 단상 앞에 경찰력이 배치된 가운데 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청회 무효를 주장합니다. 이에 맞서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1시간 넘게 파행을 빚던 공청회는 예정된 시각을 45분 넘겨 시작됐습니다. 공청회 도중에도 반대 주민들은 환경부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댐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그리고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약속했듯이 주민 의견 중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면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청회의 정상 개최를 요구하는 찬성 측 주민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금강이 대벽층이 많아요. 준설 작업을 해서 그 모래를 이렇게 빼냈으면 홍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를 무산시키려던 일부 참가자가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공청회는 중단과 속행을 거듭한 끝에 1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격한 몸싸움 속에 주민 1명이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도 현장 영상을 분석해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공청회를 마치면서 충남 지역의 만성적인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천댐이 필요하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말이 나온 지는 오래지만 가족을 찾지 못하고 안락사되는 유기동물이 여전히 많은데요. 요즘은 지자체마다 입양 지원 사업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 전에 먼저 건강과 행동을 살펴주는 건데 박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하얀 털을 휘날리며 신나게 공원을 내달리는 4살 추정 강아지 알리오. 주인에게 버림받아 길거리를 떠돌던 알리오는 대전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돌봄을 받던 중 2년 전 새로운 가족 장하영 씨를 만났습니다. 센터 입소 당시 알리오는 앞발 양쪽이 모두 골절된 상태였지만 센터와 아영 씨의 꾸준한 치료와 노력 덕에 걷고 뛰는 것도 거뜬합니다. 아영 씨는 이제 알리오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올해 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얘가 뭔가 제 눈물 핥아주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알리오가 없으면 오히려 저도 없다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 인생의 반인 것 같아요. 입양 직후 경계심이 강해 집 밖으로 나오는 것도 버거워하던 알리오는 이제 하루 2시간 산책은 물론 아영 씨와 함께 산과 바다로 여행을 다닙니다. 바닷가 가면 엄청 실컷 뛰어놀더라고요. 바닷가도 가고 쉬는 날마다 산도 타고 대전에 있는 산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얘랑. 알리오처럼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동물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이 늘어 지난 2021년 이후로는 매년 꾸준히 30%가 넘는 센터의 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있습니다. 시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전 동물 등록칩 시술과 중성화 수술은 물론 입양 후 지즘 등 행동 교정 교육도 지원합니다. 입양 후에 발생한 동물병원 진료비, 아니면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같은 것들의 그 자부담의 60%까지 저희가 최대 15만 원을 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되지 못한 유기동물 10마리 가운데 1마리 이상은 매년 안락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을 반대로 속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영국의 한 통신사가 AI 기술을 활용해 이런 통쾌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했습니다. 뛰는 사기꾼 위에서 나는 방법,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영상에 집중하는 어르신들. 그럼 이 계좌가 개설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짜인 걸 알면서도 사기꾼의 생생한 목소리에 금세 얼굴이 굳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이제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는 흔한 범죄가 됐습니다. 검찰청을 사칭한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있어요. 중형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 번호를 알고 전화한 사기꾼이니 항의하거나 나서서 신고하기도 겁이 납니다. 제가 겁나죠. 왜냐하면 뒤에 후환이 있을까 봐.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이른바 참교육. AI로 만든 할머니 챗봇이 보이스 피싱범을 속이고 계속 통화하는 겁니다. 가짜 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가족 이야기로 1시간 가까이 횡설수설하자 보이스 피싱범은 화를 참지 못합니다. I think your profession is bothering people, right? I'm just trying to have a little chat.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전화를 돌려 피해자를 찾아야 하는 피싱범에겐 전화를 끊지 않는 챗봇이 쥐약입니다. It doesn't sleep, it doesn't eat. You can use it 24 hours a day. 국내 통신사들은 아예 보이스피싱 전화를 피하게 하는 데 주력합니다. 지금 당신 폰을 해킹했습니다. 네? AI가 수상한 목소리나 문자를 탐지해 위험하다고 알려주고 이걸로도 거르지 못한 보이스피싱에는 피해보상 보험까지 제공합니다. 이런 범죄에 더욱 취약한 시니어 고객의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31억 원. 사기꾼을 쫓는 방법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스스로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가장 기본이라 조언합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최근 남녀공학 전환 등을 놓고 동덕여대와 성신여대에서 학내 갈등이 벌어졌는데요. 한국외대에서는 학교법인이 총장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선제를 수호하자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나란히 늘어섰습니다. 한국외대 학교법인이 총장 직선제 폐지를 논의하는 이사회를 열자 회의장 앞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침묵 시위에 나섰습니다. 총장 선출제도를 전환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주체가 반대하는 구성원들의 의지와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 직선제 폐지 시도를 규탄했습니다. 법인 정관에 총장 직선제 관련 내용 명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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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대는 지난 1993년부터 교수 직선제로 총장을 뽑다가 지난 2021년부터는 학생과 교직원까지 총장 선출 투표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외대 학교법인인 동원유경회가 지난 6월 열린 이사회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새 총장 선출 방법이 필요하다며 직선제 변경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인 측은 총장 선거 과정에서 구성원들 사이 갈등이 커지고 교육 분위기가 훼손돼 대학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지금 좀 얘기할 만한 입장이 아니고요. 그냥 당분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하지만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은 김종철 법인 이사장이 직선제를 폐지하고 사실상 총장을 임명하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21년 이사장 중임 제한 조항을 폐지해 지난 3월부터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학교법인의 입맛대로 모든 총장들이 왔을 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총장 직선제 폐지 반대 서명운동에 이틀 만에 2,1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학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배낭여행의 성지로 불리는 라오스 방비행에서 외국인 관광객 5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숙소에서 무료로 나눠준 칵테일을 마신 뒤 메탄올 중독 증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오스 유명 관광지 방비행의 한 호스텔입니다. 최근 이곳에 머물던 호주 동갑내기 10대 여성 2명은 갑자기 복통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긴급히 인근 국가인 태국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중태입니다. Right now our daughter remains in intensive care unit in critical condition. She's on life support. 이들의 몸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메탄올이 고농도로 검출됐습니다. 이들은 호스텔의 바에서 투숙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드카 등 각종 주류에 얼음과 콜라 등을 섞어 만든 일종의 칵테일이었습니다. Cơ sở của chúng tôi là có ưu đãi cho khách hàng là miễn phí rượu vodka của Lào. Chúng tôi mua tại cơ sở ở Vang Vieng. 또 덴마크인 2명, 미국인 1명, 영국인 1명도 숨졌고 뉴질랜드 외교부도 자국민 1명이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최소 5명이 사망한 겁니다. 게다가 12명의 투숙객 중 절반이 메탄올 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호스텔 관계자를 체포했습니다. Now because here stuff really happened,
That's when you're more careful. Like. 라오스 등 동남아와 인도에서는 저렴하게 술을 만들기 위해 메탄올을 섞는 경우가 있어 심심찮게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레저 활동과 화려한 파티로 유명한 방비행에는 최근 한국 관광객들도 늘고 있어 관광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경기도 중 소속팀 선수를 폭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승기 손호 감독이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수비 전술을 따르지 않았다며 라커룸에서 선수에게 수건을 휘두른 김승기 감독. 논란이 확산되고 KBL이 조사에 착수하자 김 감독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손호 구단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후임 지도자를 선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L은 자진 사퇴와 별개로 진상조사를 거친 뒤 필요하다면 재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멕시코 프로축구에서 나온 기막힌 논스톱 발리슛입니다. 자책골로 기록된 게 아쉬울 정도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절기상 소설인 오늘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은 어제 광주의 모습인데요. 산책로를 가득 메운 단풍이 늦가을의 정취를 물씬 자아냅니다. 이번 주말 공기는 차갑겠지만 하늘이 내내 맑아서 저물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좋겠습니다. 오늘 밤사이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륙 곳곳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의 최저 기온이 영하 6도, 제천과 파주 영하 3도, 서울도 2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춥겠고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방은 너울성 파도가 매우 강하게 유입되면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는데요. 저지대 침수 피해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도, 춘천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전주 13도, 대구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치고는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서울을 비롯한 내륙에 올가을 첫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